네, 지난주에 가수 구하라 씨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그 안타까움이 이제는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를 상대로 피해를 호소하면서 재판 받고 있었었는데 1심 재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법원이 너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이 법조인을 상대로 성인지 감수성 강의를 하고 있는 변호사 한 분 연결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네, 보도 내용을 기초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그 남자친구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불법 촬영 혐의가 있었는데 이거에 네, 대해서 재판부가 이제 무죄 판단을 내렸고 무죄 판단을 내렸던 근거가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촬영 소리가 났는데도 구 씨가 제지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불법 촬영으로 보기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금 네. 일부 반발이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무죄 촬영의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음, 촬영 당시에 구하라 씨가 제지하거나 반대 의사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아마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텐데, 네, 이게 저희가 법원에서 성폭법상의 불법 촬영죄 성립에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의사에 반해서라는 구성 요건 판단할 때 이제 적극적인 제지가 없었다라고 하면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조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 그렇게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극적 제지가 없었으니까 암묵적 동의 아니냐 이런 논리인가요? 예, 그렇죠. 이제 동의가 있어야만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좋은데 예, 이제 제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 적극적인 동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음, 예스민 예스라고 보면 좋은데 이제 네, 그렇지 않고 예. 좀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판부 이런 판단을? 변호사님? 여보세요? 예, 예, 예. 지금 예, 그 예. 연결이 좀 좋지 않은데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보다 이제 예, 판결문에서 이제 무죄를 추단하는 근거로 재판부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성관계 횟수 등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동거나 성관계를 하던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을 이제 무죄와 관련 있는 사정으로 삼고 있는데 사실 네. 이 부분들이 더 문제가 있다고 음, 보입니다. 음, 왜냐하면 음. 일종의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연인 관계였다고 한다면 일정 수준의 어떤 신체적 접촉을 용인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네. 촬영도 동의를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요? 부분은 음. 조금 전형적인 피해자 다움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아니 그런 식의 있겠습니다. 논리라고 한다면 부부 관계에서는 뭐 그 촬영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논리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우리 대법원이 올해 초에 7월쯤에 한 선고한 판결에서 네. 이제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 동의는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예상한 동의를 벗어나는 신체적 접촉에 대해서는 혹은 행위에 대해서는 음. 거부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 있고요. 네. 또 말씀해 주신 바처럼 부부 강간도 이미 성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에서 1심 판결문에 언급되고 있는 것들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연결되기는 고려하기는 부적절한 사정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이 부장 판사가 동영상 그 문제의 동영상을 물론 비공개라고 하지만 그 확인을 했다라는 점. 네. 그다음에 판결문에 성관계 장소와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우선 동영상을 재판부가 확인한 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네. 사실 자세한 거는 해당 동영상이 단순히 양형 자료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기소된 어떤 특정 범죄의 성립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그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내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재판에서 주장했던 상황이라면 음흠. 사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소송 절차상 그 동영상을 확인하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아, 생각이 예, 예, 듭니다. 예. 하지만
이제 사실 그런 상황은 의도치는 않았지만 이제 피해자 구하라 씨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2차 피해로 느낄 수 있고요. 음흠. 검찰도 아마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기소할 당시에는 해당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판결문에서 너무 자세히 기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사실 성폭법이나 아니면 성범죄 사건 재판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네. 사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특성, 인권을 배려해야 되고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재판부가 선고할 때 사실 주문이나 이유 요지 정도만 언급을 하면 되는데 음흠. 굳이 이제 구체적인 사적인 사실관계까지 낭독을 일반인이 공개된 상태에서 한 것은 굉장히 이제 성인지 감수성이 조금 부족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네. 이제 언론이 이제 보도하고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알려지면 충분히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성적폐 카르텔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란 단체가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문제의 어떤 그 재판부 오모 판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마 이제 이번 구하라 씨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건들에서도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어떤 판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서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언론사 기자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생일 파티에서 성추행이 있었다면 뭐 생일 파티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소속사 대표가 문제 제기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당시 술자리가 소속사 대표의 생일 잔치였고 또 참석한 사람들의 어떤 성별, 권력적 위계관계를 보면 특히 이 피해 여성로서는 사실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심리를 한 것 같고요. 또 뭐 이제 뭐 결혼식장에서 몰래 카메라를 3년 동안 뭐 40회 이상 설치해서 촬영한 사진 기자한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 뭐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집행유예를 하면서 사실 기소된 범죄 혐의만 봐도 사실 3년 동안 40회 이상의 촬영을 한 거라면 사실 발각된 게 한 번이라서 그렇지 사실 이분한테는 이미 상습성이나 아니면 재범 가능성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기계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한 것은 조금 성인지 감수성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께서는 법조인 상대로 성인지 감수성 강의를 하고 계시다면서요. 네네. 근데 뭐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인 몇몇 사건에 대한 판결을 넘어서 특히 어떤 그 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실제로 이제 그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좀 많이 느끼십니까? 많이 떨어진다고 보세요? 글쎄요. 근데 뭐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강의만 해가지고 잘 그걸 좀 말씀드리긴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교육 같은 거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실효성에 있어서는 사실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형성된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꾼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예. 사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이제 뭐 잘 알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성범죄 심리에 있어서 잃지 않아야 된다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급심에서는 아직 일관되게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조금 뭐 교육이나 평가 제도를 통해서 뭐 유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조금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간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의 이력이나 아니면 사건과 무관한 내용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전혀 이제 수집하거나 신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어하는 법적 규제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좀 그런 규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를 조금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무리 법률적 조항을 정비를 한다 하더라도 모든 케이스에 맞는 법률 조항을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판사의 어떤 그 재량껏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걸 관통하는 게 성인지 감수성 때문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